오늘은 표현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식.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계산들을 해야 되겠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식을 우리가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표현식.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 또는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가 식을 서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된 식을 우리가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표현식은 평가되어서 어떤 값이 그 식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어떤 식이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식이 계산이 돼서 어떤 값으로 그 식 위치에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표현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산자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연산자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 연산자의 기능을 이해해야 되겠고, 뭐 더하기면 더하기고 빼기면 빼기고 뭐 그런 거고요. 연산자의 피연산자 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단항 연산자도 있고 2항도 있고 3항도 있어요. 근데 3항은 얘가 유일하니까 요 연산자, 조건 연산자 요거 빼고는 보통은 단항 아니면 2항입니다. 피연산자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항 같은 경우에는 왼쪽 또는 오른쪽에 피연산자가 올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의 경우에는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올 수도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고요. 연산자와 다른 연산자 간의 우선순위를 이해해야 되고요. 같은 우선순위 연산자가 같은 피연산을 취할 때에는 평가 방향 또는 평가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마 C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단항, 3항 빼면 단항하고 2항밖에 없고, 단항이 2항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네, 뭐 간단한 거고, 2항 연산자들은 크게 4종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산술, 비교, 논리, 대입순입니다.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비교, 논리, 대입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써볼까? 막 이상해지냐? 이렇게 식을 썼다. 그러면 식들이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연산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퀄, 더하기, 비교, 뭐 이렇게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어떤 연산자예요? 산술 연산자예요. 산술. 여기 덧셈. 그 다음에 높은 것은 비교 연산자들이에요. 비교 연산자들. 그래서 비교들이 오고, 얘네들은 뭐예요? 논리 연산자들은 보통 비교 결과들을 결합할 때 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우선순위는 얘보다는 낮아야 돼. 얘가 먼저 결합하면 안 되겠죠. 요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두 개의 평가 결과를 결합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순서는 산술, 비교, 논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값을 어디다 넣어요? A에다 넣죠. 그러면 대입은 가장 우선순위가 낮아야 되겠죠. 여기 가로를 하나도 안 썼는데, 가로를 안 쓰고도 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면은, 이제 얘를 비교해야 될 거니까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겠고, 그래야 0보다 큰지 볼 거 아니에요. 요 B 0을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순이다. 그리고 산술에서는
곱셈 계열이 있고 덧셈 계열이 있는데 뭐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곱셈 계열이 높습니다. 곱셈 계열이 높아요. 우선순위 모르면 여러분들 항상 작성할 때 뭘 이용하면 돼? 괄호를 이용하시면 되죠. 잘 모르겠다. 그럼 얘를 먼저 하고 싶은데 얘가 먼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괄호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작성할 때는 괄호로 작성하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할 때는 괄호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 연산자의 뭐 우선순위와 평가 방향을 잘 알아서 괄호를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작성된 식도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작성할 때도 우리가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알더라도 괄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향 또는 평가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또 그게 왼쪽 오른쪽이 저는 좀 왼쪽 오른쪽이 잘 안 되는데 군대에서도 좀 고생했는데 왼쪽 오른쪽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왼쪽 오른쪽 말고 작성된 순서대로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니까 작성된 순서대로 있든지 거꾸로입니다. 단항은 보통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작성된 것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연산자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합시다. A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얘가 무슨 연산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부터 할까 세모부터 할까? 작성된 순서의 거꾸로니까 뭐부터 해요? 당연히 원래는 얘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 P 연산자에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단항 연산자는 작성된 거에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얘는 이항 연산자죠. 이항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작성된 순서대로 평가를 해요. 그럼 뭐부터 해? A 더하기 B부터 해? B 더하기 C부터 해? A 더하기 B부터 합니다. A 더하기 B부터. 그래서 이항 연산자는 보통 작성된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요 식을 보면 3 곱하기 3 나누기 2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연산자가 두 개 있죠. 곱하기랑 나누기. 그러면 곱하기와 나누기가 3이라고 하는 공통 P 연산자를 가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따져줘야 되는데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어때?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산술 연산자고 곱셈 계열이에요. 그래서 둘 다 우선순위가 같아요. 우선순위가 같으면 그 다음 따져주는 건 평가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는 둘 다 이항 연산자니까 어떻게? 작성된 순서대로. 그럼 뭐부터 해요? 3 더하기 3. 그럼 9가 되겠고 9를 2로 나누면 정수 나눗셈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이항 연산자 중에 유일하게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단항과 비슷하게 되는 것은 뭐만 있어요? 대입 계열. 대입만 거꾸로입니다. A 이퀄 B 이퀄 C면 요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B 이퀄 C부터 해요. 그래서 요거의 결과값을 다시 A에다가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선순위 단항이 이항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러면 뭐가 더 높아요? 요 마이너스가 더 높은 거죠. 요게 단항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높고 단항이 높고 이항에서는 산술, 논리, 비교, 대입. 산술에서는 곱셈이 덧셈 계열보다 높다.
평가 방향, 순서는 단항은 거꾸로, 이항은 작성된 순서대로. 예외적으로 이항 중에 뭐만 거꾸로? 대입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차이가 없을 거예요. C, C++, Java, C# 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식의 평가와 타입. 자동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타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것과 다르게. 그래서 언제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경우는 이항 연산자의 두 피현재 타입이 다른 경우. 두 피현재 타입이 다른 경우. 여기 보시면 3 나누기 2.0이 돼 있어요. 그러면 3은 정수가 되겠고 int가 되겠죠. 정수 중에 기본 타입은 int죠. 2.0은 부동소수예요. 그러니까 기본 타입이 double로 인식할 거예요. 하나는 int, 하나는 double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타입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일치시킵니다. 근데 이 일치시킬 때 어떻게 일치시킬까? 큰 쪽으로 작은 쪽으로. 2.0을 정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3을 부동소수로 더블로 바꾸겠죠. 그래서 확장 변환을 해요. 확장 변환. 이 확장 변환을 한다는 것은 정보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자동 변환을 할 때는 확장 변환을 한다. 그래서 3 나누기 2.0 하면 얘는 3.0 나누기 2.0이 돼서 1.5가 돼요. 1.5. 1.5가 되지만 여기에 다시 A에다 대입하면 이 1.5가 또 자동적으로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과정에서. 그래서 이항 연산자의 두 피현자의 다른 경우에는 일치시켜 주는데 요 일치시킬 때는 무슨 변환? 확장 변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언제 또 변하냐면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위치한 변수의 타입과 오른쪽의 평가 결과의 타입이 다른 경우. 이 경우가 그런 거죠. A 이코로 결과적으로 요걸 평가했더니 뭐가 돼요? 1.5가 됐죠. 그럼 얘는 int고 여기에 int에 대입하려는 값은 double이에요. 그럼 대입이 안 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값을 1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확장 변환이 아니라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축소 변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얘가 무조건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이 타입으로 바꿔야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축소 변환이 일어났고 축소 변환은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이런 축소 변환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때 축소 변환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A 이퀄 1.5, A는 int예요. 그러면 1.5가 A에 못 들어가고 1이 들어갑니다. 축소 변환. 그 다음에 후에 2.5를 전달했는데 후는 뭘 받아요? 더블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 int를 받죠. 그러면 제가 저기에 맞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더 센 놈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를 전달할 때는 매개 변수 타입에 맞게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때도 축소 변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2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세 번째로는 여기 때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더블 값이 뭔가 계산이 됐는데 반환하는 값은 뭐가 돼요? int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더블을 써도 더블이 반환되지 않고 뭘로 바뀌어서 변환돼요? int로 바뀌어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인자를 전달할 때 값이 반환될 때 대입될 때는 그 목적 타겟에 맞게끔 그거에 맞게끔 변환이 되겠고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축소 변환이 일어날 수 있고 축소 변환이 일어나면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 여기에 이 실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대입을 하면 확장 변환이 되는데 정보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대입하면 더블 이렇게 한 것도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요 애들은 에러는 안 납니다. 워닝도 안 주는데 에러도 안 나는데 그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트를 플로트로 대입할 때, 롱을 플로트로 대입할 때, 롱을 플로트로 대입할 때, 또 롱 대입할 때, 롱을 더블로 대입할 때에도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시면 좋겠다. 여기 얘가 없어서 잠깐 이해 그 3장에 올려놓은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타입캐스트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타입캐스트. 걔를 한번 임포트를 해서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타입캐스트 보면 요 소스에 있는 일부 내용은 좀 이따 또 다룰 건데 아까 그 예제 들었던 요걸 한번 보여주는 예제가 있고 코딩되어 있는 예제가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코드입니다. 프로모션 테스트. 여기 보시면 n은 1, 2, 3, 4, 5, 6, 7, 8, 9라는 값을 대입해 놨어요. n에. 그리고 플로트와 더블이 있는데 f에 n을 대입했고 d에 n을 대입했어요. 인트를 플로트에, 인트를 더블에 대입하는 것은 더 큰 타입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워닝도 아니고 문법 오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실선 때문에 정보 손실이 물론 설명 잘못했다. 인트를 더블 대입하면 정보 손실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근데 인트를 플로트로 대입할 때는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도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력을 해보면 그 인트 값은 1, 2, 3, 4, 5, 6, 7, 8, 9인데 플로트에 대입해서 출력해 보니까 어떤 값이 되냐면 1, 2, 3, 4, 5, 6, 7, 9, 2가 돼요. 값이 다르죠. 요 차이가 그 반올림 오차, 라운드 오프 에러예요. 그래서 플로트에서는 요 수를 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를 여기다 대입하면 기대했던 거와 달라요. 더블은 문제없이 1, 2, 3, 4, 5, 6, 7, 8, 9 그렇죠? 마찬가지로 롱 값이 저렇게 큰 롱 값이 있어요. 그러면 쟤를 플로트에 대입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더블에 대입해도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치가 좀 다르죠. 그렇죠? 원래 롱에 유지되어 있던 값은 요건데 플로트에 대입하면 요 값으로 표현이 되겠고 더블에 대입해도 이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정수값을 플로트에 대입하거나 롱 값을 플로트에 대입하면 얘네들이 갖고 있던 값하고 얘가 유지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확장 변환이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없을 걸로 기대할 수 있는데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애예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애를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L value라고 그래요. L value, left value. 그냥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다 그래서 L value라고 그래요. 그리고 L value가 아닌 것들을 다른 말로 R value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L value와 R value의 개념이 C++에서 나중에 되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A, B면 A equal 5, B equal A 플러스 3에서 일반적인 변수들은 L value죠. 근데 A 곱하기 B는 왜 L value가 아니야? 아니죠. 이건 L value가 아닙니다. A 곱하기 B는 그냥 값이에요. 그래서 4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대입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따 코드 보고 또 설명드리는데 이 P만 하나 봅시다. P는 뭐예요? P 어디 있어? 포인터죠. 예? 포인터예요. 그러면 A의 주소를 이렇게 할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P 자체는 L value의 L value가 아니에요. L value죠. 왜? 대입 연산자 왼쪽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P equal 100 이렇게 하는 건 문법 오류입니다. 문법 오류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L value이지만 이렇게는 쓸 수 없다. P도 L value지만 별표 P도 L value입니다. 별표 P도. 그렇죠? 얘는 P가 가리키는 그 주소에 있는 곳에다가 10을 넣으라는 거죠. 얘는 얘가 유지하는 주소를 A의 주소로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하나를 더 임포트해서 primitive type은 뭐 이렇게 되고요. 물론 primitive type도 이거 하나 더 쓰면 const int n 10 요거는 primitive type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A는 L value이지만 const를 붙이면 상수가 돼 버려요.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n은 L value로 활용을 못 해요. n equal 5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L value들도 선언할 때 const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 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포인터는 복잡해서 컨스트를 여기다 쓸 수 있고요. 별표하고 별표랑 이름 사이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다 쓸 수 있어요. 이 차이 아세요? C부터 배웠을 거긴 한데 그래서 요 컨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Q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는 거기 Q가 가리키는 곳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Q에다가 B의 주소를 넣을 수 있어도 Q 자체는 컨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 P는 A를 가리킨다 그랬고, Q는 B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근데 컨스트를 붙이면, 컨스트를 저렇게 붙이면 Q 입장에서는 Q를 이용해서는 여기를 수정 못하는 거예요. 얘를 수정 못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수정 못하는 게 아니라 얘를 수정 못한다. Q를 이용해서는 얘를 수정 못해요. Q를 이용해서는 얘를 수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돼요. 그리고 R은 T가 또 하나 있네. R은 어디가 있겠어? A인데 R은 컨스트인데 뭐가 컨스트냐면은 여기 얘 자체가 컨스트예요. 컨스트가 얘가 컨스트예요. 얘가 컨스트가 돼요. Q 입장에서는 이쪽이 컨스트고. 그래서 얘가 컨스트니까 R 자체가 A가 아닌 다른 주소를 가지도록 여기 있는 값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T는 얘도 수정할 수 없고 뭐로 가 있나? B로 가 있으면 요도 컨스트고 요것도 컨스트예요. 그래서 T를 이용해서는 얘도 수정 못하고 얘도 수정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수정 못하는 이런 애들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돼야 돼요. 요 값은. 그래서 Q는 바꿀 수 있고 나머지는 이 R은 얘는 바꿀 수 있어요. 얘는 못 바꿔도 이 R을 이용해서는 A 값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포인터의 경우에는 컨스트를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쓸 수 있고 중간에다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맨 앞에다 쓰면은 얘를 이용해서 가리키는 대를 수정 못하는 거고 여기다 붙이면 요 포인터 자체가 컨스트라는 거예요. 둘 다 붙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에서는 참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참조 타입은 포인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지만 포인터와 다른 점은 포인터는 요 값들을 컨스트만 아니면 요 값들을 바꿀 수 있어요. 요걸 가리키다가 다른 걸 가리키게 뭐 P 플러스 1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참조는 선언과 동시에 무조건 가리키게끔 해야 되고 가리키는 것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의 레퍼런스의 경우에 컨스트는 여기를 레퍼런스들은 R1, R2가 어딜 가리키는 것 자체는 레퍼런스 자체는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컨스트가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에는 컨스트를 붙일 수 있는데 여기를 컨스트 붙이면은 R을 이용해서는 R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값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고 배열도 여기다가 컨스트를 붙일 수 있는데 컨스트를 붙이면은 요 배열 이름을 이용해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배열 이름 자체는 또 L-밸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N1 equal N2 이런 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을 L-밸류로 하지만 배열의 선택식은 L-밸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배열은 스트럭처나 나중에 클래스를 배우면은 이제 점 있고 포인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포인터 자체 변수 자체도 L-밸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1, P2 있으면 P2 equal P1 이렇게도 가능하다. 구조체나 클래스의 경우에. 그래서 요 코드를 보면서 웬만한 L-밸류 물론 여기도 이제 뭐 컨스트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컨스트를 예제는 안 드러냈는데 여기도 컨스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도 그냥 포인터니까 여기 컨스트가 들어갈 수 있죠. 포인터에 대한 컨스트. 그리고 이 자체도 컨스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입 연산자를 잘 이해하려면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것들을 L밸류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수들, 다양한 종류의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들이 어떤 경우에는 L밸류고 어떤 경우는 L밸류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예제를 잘 보고 한번 익혀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아까 다 설명한 거라서 굳이 어쨌든 대입 연산자는 거꾸로 다른 이항 연산자와 달리 쓰여진 것과 반대 방향을 한다. 그래서 B 이퀄 1을 먼저 평가를 하게 되겠고, 이거의 결과 평가 값은 B에 대입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B 이퀄 1은 다시 1이라는 값이 되고 1이 다시 또 A에 대입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겠고, C++는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도 되는데 괜히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C++는 이런 걸 좋아해요.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옛날에는 좀 더 타이핑을 적게 해서 프로그램하고 싶은 욕구가 컸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C부터 C++부터. 예를 들면 플러스 없어도 프로그램하는데 문제 없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그 개발자, C나 C++를 만든 개발자들이 그 사람들의 특성,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런 요소들이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는 정수와 부동수 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거고, 산술 연산자 중에 곱셈 계열인데, 곱셈 계열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 연산이에요. 나머지 연산자. 이 나머지 연산자는 정수만 P 연산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바는 부동소수도 이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연산의 경우에는 그 P 연산자가 왼쪽에 있는 것도 음수가 될 수 있고 오른쪽도 음수가 될 수 있고 양 다 음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이해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7 모두 2, 7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냐? 그럼 1 딱 나오는데 마이너스 7을 모두 2 하면 얼마냐?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런 거는 금방금방 떠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 연산자 쓸 때는 양의 정수만, 양쪽이 다 양의 정수인 경우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 되긴 돼요. 그리고 이걸 구하는 공식도 다 있는데 이거를 익히느니 그냥 안 쓰는, 꼭 이거 7 모두 마이너스 2를 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응용해서 보면. 그래서 그 나머지 연산은 가급적 양피 연산자가 모두 언제? 양수일 때만 사용하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은 주로 언제 써요?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때, 뭐의 배수인지 판단할 때, 나눌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모두를 씁니다.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n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머지 연산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복잡해요. 많이도 쓰는데 여러분들 C 때도 했지만 이제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C 강의할 때는 이런 거를 시험에 많이 냈어요. 이렇게 내고 A 값이 얼마냐, B 값이 얼마냐. 근데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독립적으로 쓸 때가 가장 깔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적게 작성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격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취향대로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독립적으로만 필요할 때 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 플러스가 뒤에 오면 평가 값은 얼마예요? 플러스가 뒤에 오면 현재 값이 되겠죠. 플러스가 오면 증가된 값 또는 감소된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평가될 때 현재 값, 얘는 증가 또는 감소된 값이 돼요. 증가된 감소된 값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n이 실제 언제 증가될까? 실제 n이 언제 증가될까? 알기 힘듭니다. C부터는 뭐가 있었냐면 시퀀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 포인트가 지나면 증가가 돼 있어야 돼. 근데 그 이전에 언제 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시퀀스 포인트는 어디일까? 프로그램 문장 끝. 그러니까 다음 문장 전에는 n은 어때요? 무조건 증가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 D는 시퀀스 포인트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쓰면 다음 문장에서는 항상 증가된 또는 감소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문장이 아닌데 시퀀스 포인트가 있는 경우는 어디일까? 혹시 아시는 분? 문장 끝이 아닌데 시퀀스 포인트야. 네? 함수는 좀 그렇고. 다른 거.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그 식 안에 시퀀스 포인트가 존재를 해요. 언제? 시퀀스 포인트. 이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고, 모르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 편한데. 어쨌든 시퀀스 포인트 하나를 예를 들면, 프로그램 문장 끝이 아닌 시퀀스 포인트를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n은 증가된 값일까 현재 값일까? 증가된 값입니다. 요 자체는 얘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요거부터 평가하죠.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참이면 이쪽 것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가 시퀀스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익히려면 머리 아파. 머리 아프고 별로 쓰일 일도 없고 안 쓰시면 되지. 다르게 항상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복잡하게 짜지 마시고 간단하게 짜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좋지, 너무 기교를 부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독립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플러스 n 하는 수도 있고, 이거는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건 차이가 없죠. 독립적으로 쓰였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n은 1 증가돼 있을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차이가 없을 때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앞에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 늘 습관이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아두세요. 요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더 효율적입니다. 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면 얘를 쓰세요. 이게 어디서 명확하게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이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는데, 이 연산자를 재정의해 보면 얘가 훨씬 더 유리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성능이 좀 안 좋아. 비교 논리. 그래서 아까 요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비교는 6개가 있고 논리가 요 3개 있는데 요 2개는 지연평가, 단축회로 평가를 한다. 즉 왼쪽부터 무조건 평가를 하고, 왼쪽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체의 평가 결과가 결정이 되면 오른쪽 걸 한다 안 한다. 오른쪽 거를 안 한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 걸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요걸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쪽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요게 참이 되겠죠. A가 0이면 어떻게 돼? 이게 거짓이 되죠. 거짓이 되면 논리 곱은 뭐가 돼요? 거짓이 되죠. 그럼 뒤에 거 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은 뒤에 걸 하게 됩니다. 뒤에 걸 하는데 B 모두 A는 A로 B를 나누는 형태가 돼요.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만약 A가 0이었으면 이거 여기서 문제 일어나겠죠. 0 나누기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B의 거를 나눠서 이렇게 하면 B는 A의 배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약 안 했다. 그러면은 혹시 A가 0이 들어왔을 때는 이 프로그램은 죽겠죠. 0 나누기를 해서. 그래서 0이 아닌 수가 들어왔을 때만 나누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불 타입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호환성 때문에 비교식은 정수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1이면 참, 아니지, 0이면 거짓, 나머지는 다 참이에요. 참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true, false라는 값들이 C++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수로 이런 조건식들이 정수로 평가가 된다. 자, 비트 연산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일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레벨에 아주 인베이드 시스템 같이 하드웨어 수준에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비트 레벨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응용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비트 연산을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수들을 조작할 때 이 정수의 비트 표현, 정수가 그러니까 10진수 10이라는 게 정수로 이렇게 말이 이렇게 10이라는 이게 10이에요. 10인데 10진수로. 만약 10진수 10이면 2진수로는 얘가 어떻게 표현돼? 2진수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진수의 표현을
공비라고 쓰면 그 이진수의 표현을 우리가 알면 그 이진수의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비트 연산자를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인지 또는 홀수인지 알고 싶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고 싶다.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고 싶다. 그럼 짝수, 홀수. 그럼 어떻게 해요? n을 2로 나머지를 구해서 얘가 0이면 짝수. 이게 1이면 홀수예요. 그래서 C++는 C는 뭐 불 is odd라고 한다. 그러면 return int n이면 n mod 2 이렇게 해도 되죠. C나 C++에선 왜냐하면 이런 조건식들이 다 그 뭐죠? 정수로 평가되니까 n mod 2가 1이면은 참이 될 거고 n mod 2가 0이 되면은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n mod 2 이거나 차이가 없죠. C나 C++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n이 짝수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를 비트 표현을 생각하면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될까? 비트 표현에서는. 요 마지막 비트 값이 0이면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고 얘가 1이면 홀수가 돼요. 그러면 마지막 비트가 0인지 1인지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마지막 비트가 어떤 n이 주어졌을 때 n의 마지막 비트가 1인지 알고 싶어. 0인지 1인지 알고 싶어. 그럼 우선 나머지는 요것만 알려고 그러면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면 좋겠죠.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면은 남는 건 뭐예요? 마지막 비트만 남겠죠. 그러면 다 0으로 얘를 뺀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면은 이 n이라는 값은 뭐가 돼? 0 아니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0이면 짝수가 될 거고 1이면 홀수가 돼요. 그러면 요 나머지들을 다 0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다 0으로 바꾸고 싶어. 요 특성을 보시면 어떤 걸 이용하면 될까? 요 부분을 다 0으로 만들고 싶어. AND를 하면 뭐랑 0이랑 AND 하면 결과는 뭐예요? 0이죠. 항상 0이에요. 그리고 1이랑 곱은 1이랑 AND 하면은 어떻게 돼요? 0이면 0이 될 거고 1이면 1이 돼요. 그러니까 1이랑 AND를 하면 곱을 하면 원래 값이 나오고 0으로 AND를 하면은 뭐가 돼? 항상 0이 돼요. 그러면 어떤 n이 있을 때 AND 0x01 0x01이라고 하는 거는 16진수예요. 16진수. 그래서 0x01이면 앞에는 다 0으로 만들고 마지막 비트만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AND 하면 이 값은 뭐가 돼요? 1 아니면 0이 돼요. 즉, 요 비트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1이면 뭐예요? 홀수가 되겠고 0이면 짝수가 돼요. 그래서 요 식을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eturn n
0x01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효율성이 높을까요? 두 번째 게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얘는 나눗셈 연산이에요. 얘 비트 연산입니다. 우리 컴퓨터는 비트 연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 연산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정수 연산, 그 다음이 부동소수 연산이에요. 부동소수 연산은 더 느려요. 그래서 n이 짝수인지 알고 싶다는, 또는 홀수인지 알고 싶다는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비트 표현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 요건 어떻게 해요? 낙서하지 마십시오. 여기다 곱하기 2 하는 거는 비트 연산으로 어떻게 할까? 또는 나누기 2는 비트 연산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이 비트예요. 0011 이게 얼마야? 3이죠. 근데 요건 얼마야? 6이죠.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2배 된 거죠. 2배 된 건데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한 게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티플 2 2를 곱할 때는 n 이퀄로 이거면 2를 2배 늘리는 거죠. 얘랑 n을 이렇게 되면 n이 옮겨 이렇게 해야 되나? n을 1 한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곱하기 2 하는 꼴이 되고, 거꾸로 1 하면 나누기 2 하는 꼴이 돼요. 얘보다도 얘가 더 효과적입니다. 나누기 2 곱하기 2, 나누기 4 곱하기 4 이런 것도 다 시프트 연산으로 할 수 있어요. 시프트 연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연산자를 이동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n모드 8을 비트 연산자로 구해라. 나머지 8. 나머지 8은 어떻게 구해요? 나머지 8. 뭐 나머지 8은 n모드 8 하면 되는데 비트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 비트 연산으로. 모드 8. 그러면은 비트 표현에서 몇 자리만 보면 돼요. 모드 8이면. 나머지 3비트만 보면 나머지가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모드 8하고 뭐랑 같으냐면 and 0x7 07? 뭐 이렇게 해도 7이라는 게 11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러면 0하고 여기 있는 수들을 AND하면 어떻게 돼? 다 0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마지막 3비트 값만 남아요. 그럼 그 마지막 3비트 값이 뭐가 돼요? 8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돼요. 16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몇 비트가 필요해?
4비트, 끝에 있는 4비트만 추려내면 돼요. 4비트 추려내고 싶다? 나머지를 0으로 만들고 얘들을 AND 시켜주면 돼요. AND 시켜주면 됩니다. j-번째 비트 값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좀 스킵하고 j-번째 비트 값을 알고 싶다. 우리가 아까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비트 값을 구했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는 비트 값을 구했어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n 모두 0x 01 뭐 1, 1로 AND 시켜가지고 맨 마지막 비트를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비트가 요거면 요 비트를 어디로 갖다 놓으면 돼? 맨 마지막에 갖다 놓으면 여기 갖다 놓으면은 요 방법을 써서 요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쉬프트 시키고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코드로 잠깐 보여드리면 그거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걸 알고 싶다. n번째 비트를 알고 싶으면은 얘를 J번 한 다음에 n모드 0x n모드래. AND 0x 01 하면은 이제 n의 J번째 비트가 1인지 0인지 알 수 있어요. 얘를 쭉 옮겨와서 마지막 비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J번째 비트를 여기 나와 있는데 답을 보면서 하면 좀 더 그러나? J번째 비트를 1로 세팅하고 싶어요. J번째 비트를 1로. 뭐 이런 경우는 흔히 우리 일반 응용에서 없을 수 있는데 하여튼 J번째 비트를 1로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비트들이 쭉 있으면 요 비트만 1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대로. 그러면 나머지를 그대로 하고 싶으면 뭘 해줘야 되나? 뭐랑 곱 합하면 그대로 나오죠? 한 가지 방법은 딱 111로 AND를 시켜주면 요 값들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지만 AND를 이용해서는 여기다가 뭘 넣었을 때 AND를 했을 때 요 값이 항상 1이 나오게끔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0으로 AND하면 0이 나올 거고 1로 AND하면은 여기 있는 값에 따라서 나오죠. 그러니까 1을 갖고는 안 돼. 그러면 AND는 아니겠다. AND 갖고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로 하면 돼? 다 0으로 오화하면 어떻게 돼요? 0과 0을 오화하면 얼마? 0. 1과 0을 오화하면 1. 그러니까 모든 값을 0으로 오화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항상 1로 만들고 싶으면은 오화해서는 뭘 해주면 돼? 1로 오화 시켜주면은 얘 값은 이게 0인지 1인지 상관없이 얘는 항상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마스크 1이라는 건 맨 마지막 비트가 1이에요. 맨 마지막 비트가 1인 값이에요. 얘를 J번 시프트 해요. 그러면은 요런 값이 만들어질 거예요. J번만 1인 값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랑 얘를 뭐 어떻게 해?
5화시키면 제2번째 비트만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어요. 제2번째 비트만 1로 바뀌어요. 제2번째 비트만 0으로 바꾸고 싶다. 0으로. 복잡하네. 복잡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거. 톡을 한다는 거는 얘가 0이면 1로 바꾸고 1이면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토글링 한다 그래요. 0은 1. 근데 뭐만 토글링 하고 싶으냐면은 요 제2번째 비트만 토글 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럴 때는 OR을 쓰는 게 아니라 XOR을 씁니다. XOR은 어떤 개념이에요? 덧셈 같은 개념이에요. 덧셈. 그래서 0, 1이면 얼마? 1. 1, 0은 1이에요. 0, 0은 0. 1, 1은 두 개 더하면 원래 2인데 0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으로 XOR 시키면은 아까 OR 시킨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0이면 뭐가 나와? 0. 1이면 와요. 그러니까 0으로 XOR 시키면은 그대로 원래 값들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요. 근데 1로 XOR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 1, 1이면 뭐가 돼? 0이 되고 0, 1이면 1이 되고 1, 1이면 0이 돼요. 바뀌죠. 그래서 0, 0, 0, 0, 1, 0, 0, 0, 0을 XOR 시키면 아까랑 얘와 달리 얘는 무조건 거기를 1로 세팅하는 거고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 위치를 톡을 시키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OR 대신에 XOR을 쓰면은 같은 기술인데 같은 걸 쓰면은 요 위치에 있는 값만 0을 1로 또는 1을 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 위치에 있는 비트 값만 싹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그 위치에 있는 걸 0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요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이제 요거 파워 2 리트코드 숙제 잘 하고 계세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거 갖고 자주하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되게 쉬운데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해보신 분은 힘들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날 문제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잘 안 되신 분은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자, n이 2의 거듭제곱인지 구해라.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2의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인지를 여러분들이 구해라 라고 합니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 못 구하면 안 되지. 구할 수 있어야지. 한번 요 문제를 그 반복문하고 모두 연산, 나머지 연산을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지금 2의 거듭제곱인지 판단하는 어떤 정수가 주어졌을 때 2의 거듭제곱인지 판단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짜보세요. 이제 아까는 뭘 설명했었냐면은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되는 경우를 설명드렸어요. 자동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내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타입 변하는 거 말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수가 두 개인데 정수 두 개를 나누어서 그 결과를 부동수수에 넣고 싶은데 정수 나눗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눗셈? 부동소수 나눗셈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부동소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입 변환을 할 때는 C에 썼던 문법은 요 문법이에요. 더블 M 가로 안에다가 변환하고자 하는 타입을 씁니다. 그래서 이 M이 원래 뭐예요? 정수인데 M을 뭘로 바꿔? 더블로. 그러면 M이 2였으면 2.0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N도 정수니까 이 계산 과정에서 N도 9.0으로 바뀌고 결과는 4.5가 됩니다. 그렇죠? 저기서는 4.5가 아니라 4가 계산된 다음에 확장 변환돼서 들어가면서 몇이 돼요? 4.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C++부터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함수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더블 가로 열고 M. 이게 이뻐 보이나? 이거 왜 만드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C++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C++부터는 얘네들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쓰지 말고 요 네 가지를 써라. 요 네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도 뭐 이게 이렇게 하라니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쓰는 요거랑 똑같은 형태예요. 스태틱 캐스트 붙이고 여기다가 타입 변환하고 싶은 거. 그리고 타입 변환하려는 인자를 가로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M을 더블로 바꿔줘요. 나머지들은 다른 용도로 캐스팅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얘는 나중에 상속에서 쓰이고요. 얘는 한 타입을 전혀 엉뚱한 타입으로 변환할 때 쓰여요. 얘는 어떤 게 컨스트인데 그 컨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요건 예제는 제가 드린 예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얘는 많이 쓰이지는 않아. 주로 우리는 얘를 쓰게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객체지향으로 상속할 때는 요 방법, 타입 캐스팅을 통해서, 타입 변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따라서 그 종류에 맞는 타입 캐스팅을 하라는 게 C++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거는 스태틱 캐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한 타입을 변환할 수 있는 또 다른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 스태틱 캐스트. 그리고 실행 시간에 오류 같은 것들을 다 체크해 주니까 더 좋다. 이런 거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캐스팅 할 때 웬만한 것들은 요거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산자들 쭉 나열된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뭐 특별하게 추가된 거는 없습니다. 보시면 뭐 뉴 딜리트 정도 있다. 스로